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소란스러움과 불안과 또 두려움 속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결정하더니 이제는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를 탄핵하는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의 우리 이 현실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그 성경적인 바이블 빌리버라면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좌냐 우냐 그것을 떠나서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것들을 오늘 미라클 모닝 방송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나라의 삶을 엿보고 싶어하는 커피 애호가라면 여행 떠날 준비를 하세요. 미국 CNN 방송이 지난달 2024년 11월 29일 경기 김포시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전망대에 개장한 스타벅스를 조명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북한 개풍군과 1.4km 떨어져 있어서 맨눈으로도 북한 마을과 개성, 송악산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CNN 이외에도 AP, 로이터 통신 등도 스타벅스 개점 첫날 풍경을 보도했던 곳입니다. 제가 여기를 다녀왔습니다. 애기봉은 김포시 북단에 있는 해발 154m 산봉우리로 6.25 전쟁 당시에 남한과 북한군이 전투를 벌였던 격전지 중에 한 곳입니다. 현재 이곳 공원에는 6.25 전사자들을 기리는 기념비와 전시관 그리고 정원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북한이 내려다보이는 자유대한민국의 국가 스타벅스에 다녀왔습니다. 이곳에서 자유롭게 커피를 마셨습니다. 통일 라떼도 있더라고요. 저 건너편이 북한 땅입니다. 선전마을도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올린 남북한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북한은 전깃불이 없는 까만 나라, 대한민국은 대낮같이 밤중이라도 밝은 나라입니다. 사진이 조명하듯이 북한은 CNN에서 소개한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나라입니다. 독재국가입니다. 공산국가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도 속출합니다. 그래서 탈출을 시도합니다. 이지성 작가의 책 1만 킬로미터는 살기 위해서 탈북한 탈북자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대한민국은 1950년에 북한의 남침에 의해 발발한 6.25 전쟁 이후에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을 체결하여 휴전 상태에 들어간 그런 나라입니다. 아직도 언제 전쟁이 발발할지 모르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국가입니다. 휴전은 되어 있지만 지금 이 대한민국 안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휴전이 없습니다. 한쪽이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 전쟁이 바로 체제전쟁입니다. 체제전쟁. 저는 오늘 이 체제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 그 이후 7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북한과 남한, 대한민국의 모습은 천국과 지옥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체제가 완전히 다른 남북한 경제 상황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은 북한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국민 총소득, GNI 등 1인당 GNI는 대한민국이 2193조 5천억 원인데 북한은 약 36조 7천억 원, 29.7배가 차이가 납니다. 2022년 경제성장률 비교를 해보니까 남한은 마이너스 2.6%, 북한은 마이너스 0.2%, 무역 규모는 무역 총액 대한민국은 약 14,149억 5천만 달러, 북한은 약 15억 9천만 달러, 892.1배 차이입니다. 수출액은 4,298배로 많고 수입액은 남한이 512.5배가 많습니다. 산업 생산량은 자동차 생산량만 보더라도 북한보다 약 1,626배 차이입니다. 정말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남북한을 정확한 모습으로 사진을 올린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시장 경제 체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지난 시간에 저는 목회자가 갖추어야 할 3가지 자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독수리의 눈, 그 다음엔 사자의 담대함, 여인의 섬세한 기술이라고 그랬죠. 독수리는 적어도 10km를 내다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안목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독수리의 눈처럼 멀리 내다보는 안목을 가지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가장 튼튼한 기초가 있었는데 그 기초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한미상호조약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미동맹을 맺은 지 2024년도에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체제전쟁 중이라고 했죠. 자유민주주의 체제냐 아니면 전체주의, 공산주의 체제냐 하는 겁니다. 북한 공산주의 체제인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인가 하는 두 체제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체제인가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우리나라가 전체주의 체제로 가버리면 더 이상 우리는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북한 공산국가처럼 될 것입니다. 김진홍 목사님이 이런 진단을 했습니다. 교회가 성경적 가치관에서 나온 5가지 기준을 몸으로 익혀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선포해야 하는데 신학교육부터 이것이 부족해서 사회적 지평이 약해져 있다고 하면서 5가지를 말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일 것,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열린 사회일 것, 곧 자본주의일 것, 자유시장 경제 처제가 있는 나라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장이 앞서고 분배가 뒤따르는 복지국가이어야 할 것. 네 번째는 인권이 보장된 나라이어야 할 것. 다섯째는 법치국가이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끊임없이 이것을 설교해야 하고 성도들은 이것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무척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법치가 무너진 이 나라의 현실을 직접 날마다 목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잠잠할 수가 없어서 방관자가 되지 않기 위해 이 나라의 역사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접근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알 수 있도록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방관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가르치려는 목사로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체제전쟁에 대한 이야기, 성경적 가치관으로 이 대한민국을 바로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에 애기봉 넘어 저 북한 땅에 있는 동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이 사람이 살 곳입니까? 왜 그렇게 탈북자가 그렇게 많습니까? 북한 공산국가, 김일성 우상 주체 사상을 심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못 사는 나라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억압만 있을 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적, 종교적 탄압으로 말미암아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권도 없고 법치도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을 비교해 보아도 공산국가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명백한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런 성장이 이끝까지는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우방 국가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저는 70주년을 맞았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하면서 이것은 꼭 우리가 기초적으로 알아야 되겠다 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전하는 것입니다. 체제 전쟁을 하는 이 나라에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알아야 할 것, 그것은 바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우방국의 보호 가운데서 이만큼 발전하게 된 것이고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만의 힘으로는 절대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우방국의 우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엄청난 백그라운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강 작가가 6.25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2017년 10월 8일자 미국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6.25 전쟁을 이웃 강대국들에 의해 한반도에서 벌어진 대리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의 작품에서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들을 보고 한강 작가의 작은아버지 한충환 목사님이 조카 한강 작가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작품 전개를 하는 것을 우려하는 내용을 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리전쟁이 아닙니다. 북한 공산당이 소련 공산당의 사주를 받아 우리나라를 적화 통일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남침을 한 것입니다. 이런 나라에 평화를 심고자 세계 곳곳의 젊은이들이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리고 자유를 안겨다 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설 수 있도록 그늘 역할을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 더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많은 부분에서 서치를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만, 특별히 월드뷰 12월호 잡지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인용해서 전합니다. 쉽게 들을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여러분 자세하게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길더라도 끝까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미 동맹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하는 거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식민지 지배하에서 독립한 140여 개의 신생 독립국가 중에 한국은 139위로 가장 가난하고 헐벗고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게다가 6.25 전쟁을 치르면서 대한민국은 국민소득 60불도 되지 않는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이 지금은 140여 개의 신생 독립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과정에서 여러 초석을 잘 도왔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단연 으뜸이라 할 수 있는 것은 한미 동맹의 시작인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입니다. 두 번째, 쉽지 않은 한미 동맹의 길이 있습니다. 6.25 전쟁 중에 1950년 10월 중공군의 참전을 계기로 미국이 휴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자 이승만 대통령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당시 휴전을 반대하는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과 그리고 연일 통일 없는 휴전 반대를 외치는 대한민국 국민뿐이었습니다. 미국과 유엔 참전국들 그리고 중공, 북한 등 휴전을 찬성하는 나라가 무려 20여 개국이나 되었습니다. 중립국까지 더하면 전 세계가 이승만을 에워싸고 그만 휴전하라고 무섭게 총공세를 퍼붓는 판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북한 땅에는 100만 명의 중공군이 주둔하고 있는 데다가 대한민국이 미국과의 어떠한 방위 조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휴전 협정이 체결되는 것은 국가 존립의 심각한 의기라고 판단한 이승만 대통령은 결코 휴전을 승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1953년 6월 8일 미국이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무시하고 북한과 중공을 상대로 휴전을 성립시키려고 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그때 북한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방공포로들 2만 7천여 명을 독단적으로 석방해가지고 자유 대한민국에서 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방공포로 석방을 통해 공산주의에 대한 이 강경한 반대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남한이 공산주의에 저항하는 자유 진영의
전초기주의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석방된 포로들은 공산주의로 강제 송환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석방은 인간의 자유와 의지에 기반한 송환 원칙을 지지한 결과로 도덕적, 인도적 차원에서 너무나도 이승만 대통령이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한의 독립성과 주권을 강조한 것이죠. 이 조치는 남한이 북한과 유엔 등 외부 세력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남한이 단순히 외세의 영향 아래 있는 국가가 아님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사실 석방된 북한의 포로들은 북한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들을 석방함으로써 남한 주도의 통일 의지를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쯤 되자 휴전을 계속해서 반대할 뿐만 아니라 반공 포로까지 석방한 이승만 대통령의 격분한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의 협조가 없이는 정전협정 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미국은 이승만 대통령을 설득하고자 국무부 차관보 로버트슨을 파견합니다. 여기 이 대목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6월 26일부터 7월 11일까지 총 12차례에 걸쳐서 진행된 미국 국무부 차관보 로버트슨과의 회담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측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첫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자. 둘째, 적극적인 군사 원조를 제공해 달라. 그리고 셋째, 유엔군을 한국에 계속 주둔시켜라. 그렇게 한다면 한국은 휴전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애초부터 미국은 상호 방위 조약과 같은 이승만 대통령의 제안을 전혀 수용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끈질긴 요청과 압박에 결코 로버트슨은 한국과 그 주변에 미군을 주둔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선언이나 조약의 차원을 넘어서 실제로 한국을 지켜줄 수 있는 군사력의 배치를 약속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언제 북한군과 중공군이 합쳐가지고 남한을 쳐들어올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은 휴전협정 후에 90일 이내에 공산권과 정치회담을 열어 한국의 통일을 성취하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이제 가까스로 이승만으로부터 조건부 휴전 승인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이어 7월 12일 날 한미 양국은 공동성명을 발표하였고 7월 27일 드디어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로버트슨과의 회담을 통해 전개된 휴전협정 체결 과정은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정말로 피말리는 그런 총성 없는 전쟁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1953년 7월 11일 미국 국무부 장관 댈러스에게 보낸 이승만 대통령의 친서를 보면 정전협정 체결 과정에서 대통령이 얼마나 깊은 고뇌의 시간을 보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난 몇 주간의 이 끔찍한 시기, 그러니까 로버트슨과의 회담 기간 6월 26일부터 7월 10일까지인데 그 회담 기간에 본인이 감내해온 고뇌와 여러 가지 문제와 결정을 위해 본인이 바친 기도의 시간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승만의 강력한 통일 의지로 휴전협정은 체결되었지만 남과 북이 분단된 채 맞이하는 휴전이었기 때문에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당일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 구원의 염원과 의지를 담아 그 유명한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공산 학정 속에 당분간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우리의 불쌍한 동포들에게 나는 이렇게 외치는 바입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코 당신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이북 5도와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다시 찾고 구출하려는 한국 국민의 근본 목표는 과거와 같이 장차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담화문을 발표한 이승만 대통령의 생각 속에는 휴전협정문 제4조 60항에 명시된 대로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3개월 이내에 정치회의를 개최한다는 이 굳은 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휴전 후 90일 이내에 통일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고 약속한 미국을 지켜본 후에 행동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미국이 주장한 3개월이 종료일인 10월 26일 되어서야 가까스로 판문점에서 통일 협상을 위한 예비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비회담은 이승만의 예견대로 실패했습니다. 1953년 10월 13일 이승만 대통령은 이브닝 스타 서울 특파원과의 회견에서 만약 한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구체적 조치가 1954년 1월 1일까지 취해지지 않는다면 나는 행동의 자유, 이건 단독 북진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행동의 자유를 회복한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단독으로 북한을 침입해서라도 통일을 이루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3년 11월 4일 정치회담의 실패를 계속 예견하면서 어떤 문제라도 앞으로 개최될 정치회의에서 평화리에 해결되리라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정치회의가 실패하거나 혹은 개최되지 않는 경우 한국은 한국 통일을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단독 북진할 것을 단독 북진 계획을 단행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자, 이승만의 단독 북진 발언에 안절부절하던 미국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1953년 11월 12일 닉슨 부통령을 한국에 파견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승만 달래기 노력은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나라를 살리겠다는 리더십이 아주 강력한 지도자였습니다. 1953년 12월 9일 날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과 유엔 우방이 정치적 수단에 의하여 한국을 통일시키는 최종 기일은 명년 1월 말일이라 이렇게 선언하면서 만일 그것이 실패한다면 유엔 참전국들은 전쟁 재개에 자동적으로 참가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은 통일되어야 한다. 북한에 있는 동포들은 우리들의 도움을 절규하며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함께 행동해야 한다면서 통일 의지를 힘주어 말했습니다. 1953년 12월 15일 판문점 예비회담이 결국 결렬된 후에 12월 21일 이승만은 외신 회견에서 만일 정치회의 개최 후 90일이 되는 1954년 1월 말까지 한국 통일이 달성되지 않는다면 한국은 북한에서 굶주리고 있는 동포를 구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한편 판문점에서 예비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무기한 중단된 상황에서 난관에 복잡한 미국의 델러스 국무장관은 1월 25일부터 2월 18일까지 개최된 베를린 회담에서 4개국, 그러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4개국 외상회담을 긴급 소집하여 4월 26일 제네바에서 정치회담을 소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954년 4월 26일 그 개최된 제네바 회담에서 우리나라 변영태 수석대표는 중공군의 즉각적인 북한 철수와 그리고 유엔 감시하에 북한 자유 선거 실시라는 두 가지 통일 주권을 제시한 반면 북한 수석대표 남일이라는 사람은 소련의 통제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영국이 주도하여 호주 등 영연방 국가들이 만든 이 타협안이 제출되었는데 그 골자가 뭐냐면 유엔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유엔 감시 주장과 북한의 남한의 총선거 주장들을 꽤 맞춘 아주 절충안이었던 것 같은데 당시 한국의 통일보다 휴전 고착을 노리는 영국은 한술 더 떠서 두 가지 실천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첫째는 이승만 대통령이 남북 분단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동의하도록 권고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유엔 감시하의 선거 전에 임시정권을 설치하는데 임시정부가 총선거를 실시한다는 그런 안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요컨대 한국은 한반도 남북한 총선거에서 한국은 손을 떼라 이런 말이었던 것이죠. 임시정권이란 다름 아닌
북한이 주장하는 남북한 전국 공동위원회의 이름만 다를 뿐이지,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정부를 해체하고 통일국가를 위한 새로운 정부를 세워서 전국 총선을 치른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과 정부가 있는데도 그랬단 말입니다. 이에 격분한 이승만과 대표단은 반대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외국 통신 기자들을 활용해가지고 제네바에 다음과 같이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토의를 중단하고 퇴장할 시기는 도래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협의 중에도 날마다 북한에서 많은 학살자들을 내고 있으며 날마다 북한은 중공화되고 있습니다. 자유세계는 드디어 공산주의자들의 슬책을 겪어보았으니 타협이 무용한 것이라는 우리 견해에 동의할 것입니다. 이런 이제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이승만은 5월 13일 로이터 기자에게 제네바 회의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성과는 공산 측과의 협상은 소용없고 위험하다는 것을 입증할 뿐이라면서 우리가 가진 우세한 힘을 행사할 때가 도달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나아가 만약 미국이 중공군과의 전투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통일되어 있을 것이라면서 아주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즉 서방 진영에서 북한의 전국 총선거 주장에 동조하는 국가들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이승만은 국민투표와 중공군 철수 카드를 제시한 것입니다. 경무대에서 이제 타진하는 이승만 제안을 알게 된 참가국 사이에서는 회담에 대한 비관론이 이제 펼쳐지면서 결국 제네바에서의 한반도 통일 논의는 5월 15일 결렬되었습니다. 한국 측 대표 단장인 변형태는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제네바에서 휴전 무효를 선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네바 회담은 건국 후에 하마터면 사라질 뻔한 이 대한민국을 구해낸 국제외교에서의 대승리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승만의 리더십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결국 이제 한미동맹이 맺어졌습니다. 제네바 회담 실패로 휴전협정은 사실상 효력을 상실했고 이승만은 또다시 북진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승만의 단독 북진 행동을 염려한 미국은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고자 이승만 대통령에게 방미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제네바 정치회담 결렬에 따른 이 통일 방안의 조정과 경제, 군사 원조의 증액을 교섭하고자 1954년 7월 26일부터 8월 13일까지 미국을 방문해서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방문을 통해서 미국의 군사 및 경제 원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 달 이상의 협상 끝에 9월 초 한미 합의 의사록의 초안이 작성되었고 여기에는 한국이 미국과 협력하고 한국군을 유엔 사령부의 작전 지휘권 하에 남겨둔다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에 7억 불 상당의 경제 및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초안에 따라서 1954년 11월 17일 미국이 한국에 1955년도 회계연도에 4억 2천만 달러의 군사 원조와 2억 8천만 달러의 경제 원조를 제공하고 한국에 10개 예비사단의 추가 신설과 79척의 군함 그리고 약 100대의 제트 전투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한국은 국제연합사령부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한 책임을 부담하는 동안에 국제연합사령부의 작전 지휘권 하에 둔다는 그 내용이 합의 의사록을 정식 이제 조인하게 된 겁니다. 또한 같은 날 그동안 미뤄왔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비준서도 상호 교환함으로써 비로소 조약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합의 의사록 조인으로 한국은 육군 66만 1000명, 해군 1만 5천명, 해병대 2만 7,500명, 공군 1만 6,500명으로 구성된 총 72만 명의 한국군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그렇게 원했던 부국 강병의 꿈을 부분적으로 실현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을 아시아권 내에서 무시할 수 없는 군사 대국으로 만들어 놓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미국의 군사적 보호막 아래 대한민국은 경제, 군사, 정치,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전례 없는 발전을 추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대목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것은 이런 기초적인 그런 초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나라 사랑과 애국심에 대해서 정말 존경이 가는 부분입니다. 한미동맹은 결국 복음으로 한반도 통일을 이루자는 것이었습니다. 1954년 11월 18일부터 발효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 간의 조인된 합의 의사록으로 시작된 한미동맹은 2024년 금년도에 꼭 70년째가 된 것입니다. 한미동맹이 가장 성공적인 동맹이었다라고 평가받는 이유가 뭐냐면 동맹의 목적인 전쟁 방진에 성공했다는 것이고, 동맹을 맺을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한미동맹, 여기서 동맹이라는 뜻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바탕으로 한 상호 방위와 공동 이익을 목표로 하는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특히 한국전쟁 이후에 1953년에 체결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두 나라 동맹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맹은 단순히 군사적 협력을 넘어서 양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 그리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포괄적인 협력을 포함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십시오. 군사적 협력, 경제적 번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군사적 방어 체제를 넘어서 정치적 가치와 경제적 협력을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입니다. 이 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안정, 그리고 글로벌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 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가 말한 것처럼 강대국의 대리전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두 체제 전쟁입니다. 한강 작가의 이야기는 틀렸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 중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수호하느냐, 아니면 전체주의 국가, 공산당의 세력이 좌경화된 세력이 지배하느냐 하는 체제 전쟁 중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로 믿는 사람들이라면, 바이블 빌리버라면 우리는 당연히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완만하게 퍼지게 되었고 교회들이 성장할 수 있었으며 선교 대국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체제 전쟁 중인데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정치적으로 나라가 대한민국의 틀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유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이 시대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 한반도는 휴전되어 있지만 이 나라는 체제 전쟁 중입니다. 자유민주주의냐, 전체주의 공산주의냐, 지금 우리는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체제에 서 있습니까?